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번호였죠.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병원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어떻게 됐어? 어느 병원이야? 아빠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우시기만 하고 제대로 된 말을 못하셨어요. 겨우 병원 이름만 알아듣고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아니기를,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아 계신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이셔서 압사로 인한 즉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전이었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려는데 현관에서 망설이시더라고요. 수진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무슨 일 있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심해라. 그때 아버지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째였어요. 6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죠. 남편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아이 학원 보내고 장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였죠. 가끔 친정에 들려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40년 무사고의 베테랑 기사셨죠. 그런 평범한 삶이 그날 하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남편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듯 했습니다. 수진아, 정신 들어? 괜찮아? 여보, 아빠는? 아빠 어디 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이 없던 남편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례 준비 중이야. 어머니 장례식장에 계셔. 아니야, 거짓말이지? 아빠가 왜 죽어? 말도 안 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보러 가야 했어요. 남편이 부축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죠.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찰 2명이 어머니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간신히 앉아 계셨어요. 눈물도 이제는 말라버린 듯 했죠. 경찰관님,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차량 사고로 보입니다. 주차 후 내리시다가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차와 기둥 사이에 끼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가 왜 갑자기 후진을 해요? 아마 기어를 주차 P가 아닌
후진 알로 놓고 내리신 것 같습니다. 실수로 보여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빠 택시 운전사예요. 40년 무사고라고요. 기어를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영감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진정하세요. 저희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고가 났다 단정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리 없었어요. 꿈이라고, 제발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어머니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셨던 아버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주차장에 그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미웠어요.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웃고 계신 아버지 사진을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아빠 왜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빠. 영정 속 아버지는 작년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11시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급히 날아온 여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머리도 산발인 채로 뛰어들어왔죠. 여동생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안 돼. 이럴 수가. 아빠. 나 다음 달에 한국 오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며. 택시 태워서 이곳저곳 같이 여행 다니자며. 근데 이게 뭐야, 아빠. 수연아 울지 마. 아빠가 속상해하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거야? 새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여동생을 아꼈는데요.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빚을 내서라도 학비를 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동생이 늦게 도착했어요.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비틀거렸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며칠은 안 갈아입은 듯 했죠. 빈소 앞에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개새끼예요.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남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뺨을 올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이제야 기어와서 술 마셨니? 미친놈. 지금 와서 울면서 후회하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속썩였으면서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으로 도박이나 하고 일주일 전에 네가 뭐라고 했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며. 아버지 멱살까지 잡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가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울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알아?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어. 남편이 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이모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이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모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자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뻔뻔하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와? 저 형,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조문은 저도 미안합니다. 조문?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영감한테 그렇게 대들고 욕하더니 이제 와서 조문이야? 5천만 원 떼먹고 배째라고 했으면서? 언니, 그만해. 일단 오늘은 사람들 보고 있어. 형부 조용히 보내드리자. 이모부는 조이금 봉투를 슬쩍 테이블에 놓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모는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죠. 남동생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벽만 보고 앉아 연신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참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야 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 와달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경찰서 회의실에 어머니와 저, 남편이 모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파일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죠.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가 아니라니.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주차장 근처에 있던 주민인데요.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목격자요? 그 사람이 뭘 봤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고인께서 누군가와 크게 싸우셨다고 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크게 소리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누구랑 싸우셨다는 거예요? 목격자도 멀리서 소리만 들었고 사람은 못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두 사람이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량 ECU, 그러니까 전자제어 장치를 조사했는데요. 주차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파킹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왜 차가 갑자기 후진을 했어요? 차량 결함인가요?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기어 변경이 가능한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 영감을 일부러?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추정컨대 고인이 차에서 내리실 때 조수석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석으로 옮겨가서 기어를 후진으로 바꾼 거죠. 블랙박스는요? 블랙박스 확인하면 되잖아요.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CCTV는요?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셨나요? 불행히도 그 시기에 CCTV 교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작동이 중단됐었어요. 범인이 이걸 알고 그때를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이 우리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네,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 CCTV는 작동했습니다. 그 시간대 출입 차량 모두 확인 가능해요. 형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분들, 주변 모든 분들을 참고인 조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일인데 뭐든 도와드려야죠. 경찰관님, 꼭 범인 잡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가족분들부터 알리바이 확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요. 가족들도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회의실에 어머니와 저, 남편이 모였습니다. 가족분들부터 확인하는 건 원칙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각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아들이랑 있었어요. 아들 친구와 친구 엄마도 함께 저녁 먹고 있었습니다. 8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증인이 있다는 거네요.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친구 엄마 번호를 알려드리자 형사님이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저는 개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다가 혼자 술 한잔 했어요. 취해서 그냥 사무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어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감이 택시 끝나고 들어온다고 해서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엘리베이터 CCTV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나가시는 모습이 찍혔더군요. 모두 확인됐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뭐 돈 문제나 개인적인 원한 같은 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죠. 남동생이 일주일 전에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요. 도박비 때문에. 제부도요. 한 달 전에 돈 문제로 우리 영감이랑 싸웠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동생이 불법 도박으로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아버지가 알고 크게 화내셨죠. 이모부는 5천만 원 빌렸다가 못 갚아서 싸웠고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그 두 사람부터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범인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남동생이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온 남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박준호 씨,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어디 있었습니까? 남동생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을 떨며 시선을 피하기만 했어요. 그냥 저는 어디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남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죠. 어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야, 박준호! 네가 지금 입 다물고 있을 때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어디 있었는지도 말 못해?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디 있었는지 말해.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설마 너 누나, 나 아버지 안 죽였어. 믿어줘, 제발. 남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내 그날 어디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동생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에 부친과 크게 싸우셨다면서요. 도박빚 3천만 원 때문에 몸싸움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나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준호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 일이라서요.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박준호 씨, 말 안 하시면 정말 불리해집니다. 남동생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죠. 다른 방에서 개별 조사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담당 경찰을 따라간 남동생은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님만 돌아왔어요. 아직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시고 며칠 내로 2차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동생은 미혼이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동생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제가 왜 저러냐? 저는 남동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문 열어. 나 좀 보자. 얘기해야 하잖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남동생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동생 앞에 앉았죠. 준호야, 그날 저녁 7시에 뭐 했어? 제발 나한테라도 말해. 네가 뭘 했는지 알아야 도와주지. 몰라. 야, 박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어디 있었는지도 말 못해? 정말 네가 한 거야? 남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아이씨, 나가. 누나도 나 의심하는 거지? 다 나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어. 남동생이 저를 밀어내며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야, 문 열어. 네가 이러니까 더 의심받는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지금은 다들 예민한 상태야. 처남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집에 가자. 시간을 좀 주자. 여보, 제가 정말 이상해.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내일 다시 와서 차분히 얘기해보자.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우리까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일주일 전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식사를 위해 저희 부부는 친정을 찾았죠.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빚독촉 우편물을 내밀며 물으셨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진 상태였고 아버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뭐냐? 3천만 원 독촉장이 집으로 왔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그게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너 불법 스포츠 토토 했지? 내가 다 알아봤어. 네 친구 성민이한테 들었다. 매일 토토 사이트에 박혀서 돈 다 날렸다며. 뭐? 3천만 원?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끝까지. 너 도박 브로커들한테 협박받고 있지? 집까지 찾아왔다며? 이딴 걸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 어? 남동생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가 섰어요. 그래, 맞아요. 시발 토토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어차피 인생 한방인데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뭐 이 새끼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손을 들어 남동생 뺨을 있는 힘껏 때리셨어요.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택시 운전하면서 너 대학까지 보냈는데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어? 너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아빠가 그 돈을 벌려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누가 아빠한테 갚아달래요?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전 그렇게 살기 싫다고요. 뭐라고? 이게 지금 대드는 거야? 이 망할 놈이. 남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동생이 아버지 멱살을 확 잡은 거예요. 아버지의 옷깃이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택시 운전하면서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나도 그렇게 살라고요? 난 한 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다고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이 미친놈! 이거 정신이 완전 나갔네, 어? 너 진짜 뒤질래?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쿵 하고 넘어가고 그릇이 와장창 깨졌어요. 김치가 바닥에 튀고 국물이 사방에 흩어졌죠. 남편이 급히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처남, 그만하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야, 너 미쳤어?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남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다 싫어. 이 가난한 집구석도 싫고 아버지도 싫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 알아서 살 테니까 다시는 간섭하지 마세요. 남동생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온 집이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저놈을, 이 전 망할 놈을,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구나. 여보, 진정해요. 혈압 오르면 안 돼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싸움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남동생이 정말로 그날의 원한을 품고 아버지를...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아무리 싸웠어도 자기 친아버지를 죽일 리는 없죠.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동생에게 2차 출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건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남동생을 경찰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동생은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며칠은 잠을 못 잔 듯 했죠. 준호야, 오늘 경찰서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갈 거야. 누나는 오지 마. 안 돼. 네가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면 어떡해? 내가 같이 가야 돼. 누나, 제발 나 혼자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뒤따라갔어요. 경찰서 앞에서 남동생을 붙잡았죠. 네가 뭐라고 해도 따라 들어갈 거야. 내가 네 누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남동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님이 남동생을 압박했어요. 이번엔 2명의 형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무거웠죠. 박준호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건 당시 어디 있었는지 말씀하세요. 계속 숨기면 용의자로 간주하겠습니다. 남동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홀덤바에 있었어요. 뭐? 홀덤바? 너 설마 불법 도박장? 어느 홀덤바입니까? 주소와 시간 정확히 말하세요. 강남역 뒷골목 지하 2층 홀덤바요. 오후 6시서부터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남동생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너 미쳤어? 고작 일주일 전에 아버지랑 도박 때문에 그렇게 싸워놓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도박을 하러 갔어? 이 미친놈아!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아버지가 3천만 원 빚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넌 아버지 멱살까지 잡아놓고 또 도박장에 갔다고?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남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알아, 내가 쓰레기인 거. 근데 그날
그날 꼭 따야 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나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그 홀덤바에서 박준호 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딜러랑 같이 친 사람들 CCTV도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남동생 분은 정말 그 시간에 홀덤바에 있었어요. CCTV에도 찍혔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준호는 아니란 거네요? 네,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불법 도박건은 따로 처리될 겁니다. 남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생이 범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면서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 도박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죠. 그런데 박수진 씨, 현재 저희가 김태수 씨도 조사 중입니다. 아버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거든요. 김태수, 이모부요? 무슨 문자요? 김태수 씨가 고인이신 아버님을 협박한 문자입니다. 차로 밀어버려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모부가? 차로 밀어버려 죽이겠다니 그 문자 내용이 너무 끔찍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으니 더욱 소름이 끼쳤죠. 이모부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 달 전 5천만 원 때문에 크게 싸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사님이 이모부 이야기를 꺼내자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셨던 일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오래전 이모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모부가 치킨집을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며 울고불고 했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제 남편이니까 도와주신 거였죠. 하지만 이모부는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일주일에 이틀만 장사하고 나머지는 술 마시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하셨죠. 수진아, 지금 이모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얼굴이 엉망이야.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었어. 그 개 같은 놈이 또 때린 것 같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모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 꿇고 울었대요. 언니, 나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할래. 그 인간이랑 못 살아. 1시간을 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고 팔에도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폭발하셨다고 합니다. 당장 이모부를 집으로 오라고 전화하셨대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다고 어머니가 기억하셨어요. 이모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대요. 아버지가 대뜸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김태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여자를 개 패듯이 패? 그리고 너 빌려준 돈 어쨌어? 장사도 안 하고 다 술 처먹는 데 썼냐? 당장 5천만 원 갚아. 지 아내 때리는 놈한테 돈 빌려줄 이유 없다. 그런데 이모부가 비웃으며 대답했대요. 형님, 그 돈 벌써 다 날렸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제 배를 째시든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인간은 처제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야 해. 이혼해. 이혼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아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리네. 택시나 모는 주제에 뭘 어쩌실 건데. 두고 보세요.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리고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고 어머니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낸 거군요. 형사님이 아버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형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5천만 원 때문에 날 개 취급하시네요. 형님 조심하세요. 내가 차로 밀어버려 확 죽여버릴 테니까. 세상에, 진짜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진짜 나쁜 새끼네. 김태수 씨는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시 낚시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낚시요? 이모부가 낚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혼자 갔다는 거예요? 네, 혼자 바다 낚시 갔다고 하는데 관련 영수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주신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모부의 분노와 협박,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죠. 이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이 이모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도 경찰서로 불려와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모부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김태수 씨,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낚시 갔다고 하셨는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해 방파제에서 낚시했어요. 혼자 갔으니 증인은 없지만. 협박 문자 보낸 것도 사실입니까? 차로 밀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던데. 그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보낸 거예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형사님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모부는 점점 불안해 보였어요. 알리바이 증명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숨기는 게 없습니까? 경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모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실은 안마 받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 나쁜 새끼가 여자랑 있었냐? 이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 여자랑 있었다. 이정희 씨, 진정하시고요. 김태수 씨, 사실인가요? 네. 안마업소 갔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개자식이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네 새끼는 학원 못 다니고 있는데 넌 그런 더러운 데 쓸 돈이 있니? 너 같은 새끼랑 진짜 못 살겠다. 살지 마. 누가 살아달라고 피냐? 젠장을. 결국 경찰이 이모부 말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정말로 이모부는 그 시간에 안마업소에 있었어요. CCTV에도 찍혔고 카드 결제 기록도 있었죠.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너 같은 쓰레기랑은 못 살아. 이모가 울면서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이모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갔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모부도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인 걸까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경찰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답답함에 눈물이 났어요. 수사가 막막해지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CCTV는 당시 작동을 하고 있기에 찍힌 차량들이 있다고 했죠. 그 명단을 보고 싶었어요. 경찰관님, 그날 주차장에 출입한 차량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분명 범인이 있을 거예요. 입구는 거기 하나잖아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차주들 모두 참고인 조사했고요. 특별한 용의점은 발견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민간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리스트 안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생각에 눈물만 흘렸어요.
범인도 못 찾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새벽 3시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또 못 자고 있구나.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져. 어떻게 잠이 와. 아버지 죽인 놈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리스트만 볼 수 있다면. 경찰을 믿어보자.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 입구 CCTV가 유일한 단서인데 왜 보여주지 않는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장인어른도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좀 자. 내일도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지. 요즘 어머니도 많이 쇠약해지셨어. 남편의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리스트를 꼭 봐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 친구 지영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 입출입 리스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수진아, 나야. 네가 원하던 자료 어렵게 구했어. 이것 때문에 나 엄청 고생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카페에서 만나자. 조용한 데서 줘야 할 것 같아. 30분 후에 역 앞 카페로 와.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지영이가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거 절대 내가 준 거 티내면 안 돼. 나 징계받을 수 있어. 걸리면 진짜 나 옷 벗어. 봉투를 열어보니 차량 입출입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의 기록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주 이름을 확인했죠.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올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간대의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정리한 사건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도 확인했죠. 영상 속 남편은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따르고 마시고 또 따르고 그러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이 찍혔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술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회식 때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죠. 사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할 때도 이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죽음으로 저도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다시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CCTV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봤죠. 그리고 10번째 돌려보던 중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발견했거든요. 구석에 아주 작은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왜 여기 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당일 날짜가 맞았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에는 남편이 제출한 CCTV 영상이 멈춰 있었죠. 나왔어. 지훈이는 자? 엄마 집에 있어. 며칠 맡아달라고 했어. 이 밤에? 왜? 내일 어린이집 안 가? 수진아, 뭐 보고 있어?
뭐야, 이걸 왜? 네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이야. 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거.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더라? 이 구석에 있는 거 뭔지 알아? 뭐? 이거 개업식 때 받은 화분? 아니, 내 사무실 선인장 화분이지, 왜? 맞아. 당신 사무실 선인장 화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화분을 들어보였어요. 이 화분 말이야. 내가 아버지 사고 터지기 이틀 전에 당신 사무실에서 가져왔어. 네가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을 것 같아서. 기억 안 나?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랬나? 내가 깜빡했나 보네. 깜빡했다고? 이 화분이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사건 당일 CCTV에도 이 화분이 있는 거야? 내가 이틀 전에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마 비슷한 화분이. 거짓말하지 마. 이 화분 받침대 깨진 거 봐. 네가 떨어뜨려서 깨진 거잖아. CCTV 속 화분도 똑같이 깨져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죠. 당신이 CCTV 조작한 거지? 이거 언제 찍은 영상이야? 일주일 전? 한 달 전? 남편이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역시 우리 수진이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어? 뭐? 지금 인정하는 거야? 그럼 그날 밤 사무실에 없었단 거야? 글쎄. 어디 있었어? 말해. 어디 있었어? 설마 너.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죠. 수진아, 넌 몰라야 했어. 왜 굳이 파헤친 거야? 민서가 설마 네가 우리 아버지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좀 아프다. 그 순간 남편이 제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묶여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입도 막혀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어요. 마치 TV를 보듯 편안하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어? 10분 정도 기절했어. 그런데 어떻게 날 의심한 거야? 내가 그건 정말 궁금하네. 제가 몸부림치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다. 입 막았구나. 미안해.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 네가 왜 굳이 파헤쳤는지.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제 얼굴 앞에 쪼그려 앉더니 테이프를 확 뜯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전화해서 지훈이 데리러 간다고 할까? 지금 이 상황에 지훈이가 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조용히 할 거지? 지훈이는 건드리지 마. 걱정 마. 지훈이 내 아들이니까. 근데 엄마 없이 잘 클 수 있을까? 저는 헐떡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정우진. 입출입 명단에 정우진이 있었어. 네 친구가 왜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아파트에 지방에 사는 인간이...
남편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3번. 역시 똑똑해. 그래, 정우진이야, 내 대학 동기. 나한테 빚이 3천만 원 있었거든. 미친놈이 도박을 했더라. 하여간 도박이 문제지.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대. 그래서? 그래서? 뭐 내가 제안했지. 3천만 원 갚아줄 테니 간단한 일 하나만 도와달라고. 뭘 시킨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별거 아니야. 주차장에서 내가 신호하면 나 데리고 나가라고. 경찰한테는 입 닥치고 있으라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역시 당신이... 남편이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더니 메모장을 열었어요. 이제 네 차례야. 유서는 남겨야지. 어떻게 적을까? 아버지 죽음이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야, 시작이 좋네. 미친놈. 왜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말했죠. 알아. 장인어른이 날 아들처럼 아낀다고 했어. 회사 힘들 때도 도와주셨고 명절마다 용돈도 주셨지. 그래서 나도 장인이 좋았어. 진짜 우리 아버지 같았거든. 그런데 왜?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아들처럼 편하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 미친 노인네가 완전히 돌변하더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부탁? 수연이, 네 여동생, 내 처제. 수연이 결혼식 날 처음 봤어. 남편이 몸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까만 정장을 입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데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처음 느낀 감정이었거든. 뭐? 그래서 장인 어른께 말씀드렸지. 아들처럼 편하게. 수진이랑 이혼하고 수연이랑 재혼하고 싶다고. 합리적인 제안 아니야? 어차피 가족이니까. 난 장인도 계속 내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었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하다니요. 미친놈. 뭐라고? 그게 합리적이니? 미친 새끼야. 하하, 이야, 그 애비의 그 딸인가? 똑같이 말하네.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 당장 꺼줘.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더라. 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 난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래? 거짓말이었던 거지. 남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그때 결정했어. 장인 어른은 없어져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설마 그것 때문에 내가 장인을 죽였겠어? 그럼 왜 죽였어? 수연이 보고 싶어서. 뭐? 아이씨, 그렇게 보고 싶은데 수연이는 영국에 있잖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참. 하지만 자기 아버지 죽으면 그럼 올 거 아니야. 자기 아빠 장례식에 예쁜 까만 정장 입고, 안 그래? 그래서 그랬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장례식장에 오는 제 동생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밧줄을 꺼냈어요. 실제로 왔잖아. 검은 상복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 걘 검은 옷이 잘 어울려. 우는 모습도 예뻤고 내가 옆에서 위로해주니까 아주 그냥 나한테 기대는데. 수연이는 절대 너를... 시간이 약이야.
네가 아버지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다 스스로 삶을 등졌다고 하면 난 세상 불쌍한 형부가 되겠지. 천천히 다가가면 돼. 나도 수연이 위로해주고 수연이도 날 위로해주고. 남편이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능숙한 솜씨였어요. 높이가 적당한가? 너무 높으면 발이 안 닿을 테고 너무 낮으면. 제발 민서가, 우리 10년을 살았잖아. 지훈이도 있고. 10년? 그게 뭐? 남편이 제 목에 밧줄을 걸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 같았죠.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남편이 멈췄어요. 밧줄을 든 채로 현관 쪽을 바라봤죠. 아이씨. 남편이 급하게 제 입에 다시 테이프를 붙이려 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쳤어요. 2580! 비밀번호 2580! 그 즉시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형사 4명이 우르르 들어왔죠. 그 중에는 제 경찰 친구 지영이도 있었습니다. 최민석, 거기 멈춰! 손 들어! 다 끝났어! 남편이 밧줄을 들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사들이 순식간에 남편을 제압했죠. 이건 부부싸움이야. 나가! 다 나가라고! 형사들이 남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어요. 최민석 씨, 당신을 박상철 씨 해친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아이씨, 놔, 이 새끼들아! 지영이가 달려와 제 몸을 묶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풀리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살았어. 정말 살았어.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소리쳤습니다. 박수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게 네 계획이었지? 지영이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낮에 나한테 연락했어. 당신이 수상하다고. 영상통화 켜놓고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화분 얘기를 꺼내기 전 저는 낮에 2번째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그리고 그 2번째 핸드폰을 거실 서랍에 숨겨놓고 지영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둔 거였죠. 인연이 감히?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하면 모욕죄 추가다? 형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완벽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남편이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수진아, 기억해. 난 네 남편이야. 10년을 함께 산. 닥쳐. 김영사 끌고 가. 형사들이 남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잡았어요. 그 나쁜 새끼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태운 차가 떠나는 소리였어요. 10년간 제 곁에 있던 악마가 드디어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남편은 결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죄와 저를 해치려고 한 죄로요. 재판 내내 남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에선 남편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전 남편을 몰랐던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가 남편을 면담한 후 내린 진단은 사이코패스였어요.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사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고백하셨죠. 동물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괜찮아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걱정했지만 남편이 변한 것 같아서 안심했다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숨긴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들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연을 끊기로 했죠. 이혼 소송도 바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기로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매일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우셨죠. 남동생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수연이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가족이 힘든 시기에 혼자 영국에 있을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이 수연이에게 가졌던 그 끔찍한 집착을 알게 된 후 수연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지훈이에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했죠. 가끔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세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어서. 이 모든 악몽 같은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강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지옥이 텅 비어 있다.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때로는 가장 무서운 악마가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서 사랑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소중하지만 진실을 보는 눈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